두 주 동안 우리 그 신해산에 대해서 우리 특강식으로 이렇게 우리 SBS에서 이제 방영됐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SBS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공영방송인데도 이번 성탄절에는 기독교 또 주제를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번에 저 성탄절에 다룰 거고 2부작으로 그리고 2월 17일과 23일에는 과연 땅끝 선교사인 도마가 한국에 왔는지에 대한 그런 다큐를 또 2편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오는 성탄절의 성경에 관한 내용은 제가 마지막 순간에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2월 중순 말에서 방영될 사도 도마에 대한 내용은 저하고 전재규 장로님이라고 대구에 두 분이 주로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거의 석주 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러시아 인근 예전에 14개국이 이제 독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독립됐던 아르메니아, 또 조지아, 또 아르젠바이젠 이런 나라들을 우리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네 번째 나라인 벨라루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라루스는 지금 최근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나오는 나라죠. 바로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소련의 구소련의 한 나라였고 그리고 이 요즘은 전쟁의 난민들이 이 벨라루스 쪽으로 많이 이동해 가고 또 이렇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또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이 벨라루스를 이제 통해서 또 이렇게 전세를 펼쳐나가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소련에 속한 14개국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1번인 아르메니아 이미 살펴보았고 두 번째 아제르바이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벨라루스 살펴볼 거고 그리고 5번의 조지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그 카자흐스탄도 이렇게 살펴볼 예정인데 이렇게 우리 한 나라 한 나라에서 오늘은 특별히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지금 한참 정쟁 중에 있는 두 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라루스 공화국의 국기입니다. 이 나라는 그 지역적으로는 그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 구라파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수도는 민스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족 구성은 주로 동슬라브족에 속하는 벨라루스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우크라이나의 사람과 러시아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친러 성향이 가장 강한 국가이고 또 공식으로도 러시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벨라루스 뜻 자체가 하얀 루스라는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러시아 제국 시절에 러시아어로 벨로루시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때 한때 백러시아라고도 했는 나라입니다. 실질적으로 벨라루스는 화이트 루테니언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 1991년 9월 19일 당시 소비에트 유니온 사회주의 공산국가 여기에서 국호를 이제 줄여서 이게 벨라루스라고 표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영어 국호도 이제 벨루루스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벨라루스 BELARUS로 요즘 이제 벽에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91년 12월 10일 정부 그리고 언론 외래어 심의공동의회에서 이 국호를 벨라루시로 표기하기로 결정했지만 벨라루스의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2008년도 12월 12일에 이걸 벨라루스로
수정을 하고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과 소련 시절에는 현 벨라루스 지역을 가리켜 하얀 러시아, 백러시아라는 것이 신문에도 많이 썼고 그 당시 소설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벨라루스를 하얀 러시아로 직역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독일어로서는 바이스 루트란트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여기도 하얀 이런 말이 바이스라는 말이 들어가고 네덜란드어에도 위치라는 말을 하얀 말이 들어가고 그리스 언어에는 레프코 러시아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는 한때 백러시아로 불렀다가 지금은 벨레루시로 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벨라루스는 흰색을 좋아합니다. 집도 가보면 거의 흰집, 또 옷도 그렇고 흰 옷도 있고 또 흰집.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흰 옷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또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리고 북쪽으로는 라트비아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수도는 민스크입니다. 공용어는 벨라루스어지만은 러시아어가 거의 공용어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2부터 독립될 때까지 그때는 이 사회주의 공화국이었죠. 그리고 러시아 제국에도 편입됐습니다. 1990년에 주권을 선언했고 1991년에 독립을 선언했지만 지금도 이 러시아와 동독한 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북극해가 바로 밑에다 보니까 빙하 자격을 받은 평형국으로서 기후는 대서양의 영향으로 비교적 온화한 편입니다. 주민은 78%가 벨라루스인이고 러시아인이 13%, 폴란드인이 4%, 우크라이나 사람도 3%가 살고 있습니다. 기계 공업이 전체 공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트랙터, 농기구, 또 공작기계, 전자무선정 이것으로 유명을 합니다. 그리고 석유, 가스, 화학 이 공업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1992년에 가격 자유화 조치를 단행했다고 그래요. 이 벨라루스 사람들은 이 전통 무늬 새겨진 옷은 전통 의상이지만 대부분은 흰옷을 즐겨 있습니다. 또한 가옥도 흰색을 칠하는 이제 화이트 하우스죠.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흰색이 상징색이고 또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알렉산드르 그리고리 예비치 루카센코가 있고 그분은 이제 54년생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초대 벨라루스 공화국의 대통령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대통령으로 있습니다. 제일 최장기 집권 대통령이자 유럽의 최장기 집권 현직 대통령으로 1991년도에 러시아로부터 독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구소련권에서 이렇게 독립된 나라로서 제일 장기적으로 대통령 집권하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도 최장기 집권 현직 대통령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하는 편이고 또 이 종교 자유도 이렇게 허용하는 그런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국영농장의 책임자로도 일했습니다. 자, 벨라루스 우리 지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국토가 예전에 빙하지대였던 평야지대 이게 이제 있어서 넓은 이런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흑해라는 바다가 여째 있어서 이렇게 그 수출하고 수입 이런 것이 자유롭게 되는데 이 벨라루스는 이 바다가 없는 내륙국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폴란드와 함께는 비아워 비에사 산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산림인데 공동으로 보호하고 있고 유네스코에도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도가 중간쯤 지적인
민스크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넓은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벨라루스가 저 북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북쪽에 나오고 그 옆이 폴란드 있고 남쪽에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 살펴볼 나라가 우크라이나인데 미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흑해 이 문제 때문에 소유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 여기에 벨라루스 분들 전통 복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얀색이 많잖아요. 이게 하얀 흰 옷을 입기를 참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손님 오셨다고 환영하고 있는 가물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분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게 폴란드와 이렇게 밀접한 이 산림 이거 유네스코 같이 이렇게 공동 또 등록돼 있는데 이 산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벨라루스의 역사는 2차 대전까지 독일이 지배하고 있었답니다. AD 6세기부터 동슬라브족이 벨라루스 땅에 들어온 후 9세기경에 형성된 키예프루스의 구성 국가 중에 하나인 폴라스크 공국이 오늘날 벨라루스 지역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1240년대는 몽골의 침략 뒤에 벨라루스 땅은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영토가 되었고 그 후 폴란드 분할 때에 18세기 때는 벨라루스 땅은 러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1차 대전 때에 1914년부터 18년대 이른 그때는 독일이 벨라루스 땅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도 3월 달에는 벨라루스 인민공화국이 이렇게 선포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한 채 1919년 1월 5일 바로 민스크에 소련 군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 벨라루스는 해체가 되고 그때부터 소비에트 유니온의 사회주의 국가 공화국 이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은 소련을 침략하면서 벨라루스 땅은 독일군의 점령하에 들어갔고 벨라루스 중앙 라다야는 이 나치 독일의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벨라루스인의 게릴라식 저항은 많은 성과를 올렸지만 벨라루스 인구의 4분의 1이 희생되는 적 막대한 그 피해도 입었다고 그럽니다. 독일이 패전 후에는 벨라루스가 다시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1990년 7월 27일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데 그 다음해인 1991년 12월에 벨라루스는 독립국가 연합의 회원국이 되고 초대 대통령은 아까 얘기했던 루카셴코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까지 대통령입니다. 2001년에는 루카셴카 대통령은 러시아의 블라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가 있고 2004년도에는 이 대통령은 3선에 또 성공합니다. 2007년에 러시아와 에너지 분쟁도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벨라루스는 총선을 시작했고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2010년 8월에는 이 대통령은 독립국가 연합 정상들 앞에 압제지아와 또 나모세티아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듬해 2010년 총선에서 4선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그런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는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벨라루스 지리와 우리 간단한 역사를 보면은 이 평균 해발 고도가 낮고 느리게 흐르는 강이 많은 평원지대입니다. 과거에 이게 빙하 지역이었습니다. 고된 이 지역에 바르바르족이 살았고 그 후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국과 또 로마 제국, 몽골 제국 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곳입니다. 20세기 초에는 로마노프가의 러시아 제국에 흡수되었다가 1918년 독립했지만 4년 후에 소비에트 유니온으로 합류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날에 가보면은 많은 건물이 이 러시아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며 이런 것이 또 옛날에 또 그리스 스타일의 그런 기둥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코브린성 이게 이제 민스크 수도에 있는 곳으로 과거의 그런 성의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경교의 교회당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런 곳인데 그야말로 그 유럽에서도 저 북쪽에 속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온도 좋고 또 이렇게 공기도 굉장히 참 좋은 벨라루스 지역입니다. 여기에 그 신앙의 상태는 이 대통령이 이렇게 종교를 이렇게 자유를 주는 그런 정책을 서서 그런지 복음주의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현지 사역자들은 전보다도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10월 달에는 유럽에서 가장 억압적인 종교법을 통과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그가 집권한 두 임기 동안 종교법을 강제 집행해 온 것 사실입니다. 몇몇 국제 감시 기관에서 비민주적으로 치러졌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 대통령의 억압적인 정책이 3기에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됐지만 이 복음주의 교회가 강력히 이렇게 정말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래서 이 5명 이상이 모이면 가정교회도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을 보면요. 먼저 오른쪽부터 먼저 봅니다. 2002년도 한국 선교사가 이제 169개국에 2만 2천 명 장기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 소속인 단기 선교사가 480명이고 외국 국적의 국제 선교사,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국적이 외국 국적인 분이 한 900명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선교사님들이 한 2만 4천 명이 채 못 되는 그게 재작년 통계고요. 여기 코로나 때였죠. 그리고 2023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또 통계를 조사해 보면은 174개국에 파송되어 있는 2002년, 22년보다 한 5개국이 더 이렇게 늘어난 숫자인데 비해서 장기 체류 선교사는 좀 줄었습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 외국 국적의 국제 선교사나 또 이제 선교 단체 소속 선교사 이것도 이그 선교 단체 소속 선교사는 조금 줄었고 외국 국적의 선교사는 조금 는 편입니다만은 이게 수적으로는 2022년이나 2003년도 작년 이것이 큰 숫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때로는 3만 명이네, 3만 1,000명이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그렇게까지 되지가 않습니다. 한 2만 2천에서 3천 명 정도 그 정도 장기 선교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선교사님들 모일 때마다 늘 지적되는 게 젊은 사람이 점점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 선교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심지어 이러다 보니까 은퇴 나이가 지났는데도 선교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후원 기회도 없고 다 그러지만 이런 거기 그 터가 그냥 좋으시니까 계속 선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그 교단별로 잠깐 보면 합동 측이 한 99개국에 약 2,000명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합동 측의 GMS 그 선교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체계화되고
또 지원도 제대로 합니다. 통합척은 한 절반가량 1000명 정도인데 84개국, 또 감리교회도 852명 67개국이에요. 기아성 이게 한 834에서 65개국 이런 정도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외에 뭐 성결교 또 침례교 이렇게 순으로 그 선교사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역별 활동 선교사로 보면은 그래도 동북아시아의 5,400에서 여기에 저 2010년부터 통계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19년까지 이렇게 보면은 동남아시아가 제일 그래도 많고요. 그리고 북아메리카, 미국과 또 캐나다에 있고 또 한국 내에도 있고요. 남아시아, 중동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이런 정도의 지금 이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계시구나. 지금 여기에 맨 처음에 나왔던 동북아시아 이 숫자가 지금은 확 줄었습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모든 종교를 탄압하는 바람에 거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통계 조사해 보면 많이 또 차이가 납니다.